가야부터 오늘 수업을 한번 할게요. 덥다.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야하면 6가야가 있어요. 그죠? 네. 총 6개의 가야가 있는데 이걸 6가야라고 불러요. 기존에 우리 역사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잖아요. 그죠? 동시대에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럼 통상 우리는 네 개를 합치게 되면 사국시대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제 고려 인종 때 김보식에서는 삼국사기에 가야를 무시해 버렸어. 그래서 삼국만 했어. 우리 보통은 삼국시대만 머리에 각인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국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역사 선생님들께 출제를 할 때 주로 고구려 백제 신라에 치중돼 있잖아요. 최근에는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가야 부분을 우리 시험 포인트로 가끔씩 나온다는 거예요. 빈출은 아니에요. 근데 가끔씩 나온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진도가 나갈지 모르겠지만 발해사는 되게 중요하게 다루죠. 그죠? 왜냐하면 신라가 통일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냥 통신라 하나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북쪽에는 발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18세기 전까지는요. 18세기 중엽 이후에 유득공의 발해고라는 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발해도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나라라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쓰죠. 플러스 통일신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도 우리나라잖아요. 그리고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쓰죠. 이런 용어를 써요. 발해는 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 빈출이에요. 우리 해년마다 뭐 공무시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일반 행정, 아니, 국가공무원, 지방직, 아주 기초적인 게 이런 거고 그 옆에 부수적으로 또 본 시험들이 있어요. 발해사는 그냥 빈출이라 보시면 최근에 아주 자주 나온 거고 가야사는 솔직히 해서 가끔씩 출제되더라. 예. 그렇다고 게을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최소한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 정도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보겠습니다. 가야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자, 92쪽 볼까요? 가야 연맹 보겠습니다. 2세기 이후니까 봐보세요. 되게 빠른 시기죠. 삼국시대 거의 유사하죠. 2세기 이후에 낙동강 하류에 변한 지역에서 철기 문화를 토대로 자, 변한의 밑줄 그으시고 변한은 어디겠습니까? 오늘날의 경상남도, 김해, 마산, 창원 이쯤 되겠죠. 철기 문화의 밑줄 그어야 됩니다. 철기 문화입니다. 철기 문화를 토대로 농업 생산량이 증대, 사회 통합을 거쳐 여러 정치 집단이 나타났다. 대가의 건국과 발전, 요건 기출이에요. 그 사료는 기출 다수라고 적어놓으실래요? 네, 대가의 건국, 이건 사료는 되게 시험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유일하게 우리가 건국설화를 볼 수 있는, 가야의 건국설을 볼 수 있는 자료니까요. 자, 볼게요. 대가의 건국과 발전. 시조는 이진화 시왕이다. 그로부터 도솔제왕 때까지 대략 16대 520년의 역사다. 엄청 긴 거죠. 520년 역사니까. 우리 조선 고려 역사해봐야 500년밖에 안 되잖아요. 엄청난 거죠. 채치원이 지은 서기정전. 서기정전은 알아야 돼요. 채치원이 지은 거니까. 채치원이라는 인물은 신라 하대 인물이에요. 그죠? 네, 신라 하대 인물이었던 채치원이 지은 서기정전에 가야사를 적었다는 거예요. 보면은 가야산신 정견모주가 천신 이비가지에 감흥되어 대가의 왕 뇌줄주일과 금강국왕 뇌질청의 두 사람을 낳았다. 뇌질주일은 곧 이진화 시왕의 별칭이고 뇌질청에는 수르왕의 별칭이다. 이게 대가야 시조고 구분하는 거예요 시험에. 이 두 개를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구분해 달라는 얘기죠. 뇌질주일과 뇌질청해가 대가의 시조인지 금강가의 시조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요게 구분돼 있으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겠죠. 보시면 쭉 사료를 던져주고 이 부분을 살짝 가로놓기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 기억번 또는 가 이렇게 적어놓을 수 있겠죠. 다음 가 사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물어보는 거예요. 뇌질청해도 뭐가 돼서 금강가에 대한 내용을 선택지 고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반대로 되면 되겠죠. 이렇게 니은 또는 나에 적어놓고
내질 청약에 관련된 문이니까 대가에 대한 얘기를 선택을 하나 골라내라는 식의 이런 형태의 문제. 자, 이런 식의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무슨 선택을? 공부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필요로 한 암기사항이 좀 필요해요. 그죠? 암기사항이 필요한데 하나만 외우면 돼. 두 개를 외울 때 하나만 잡으면 돼. 내질이 대가야, 내질 청의 건강가야. 좋아요. 10분까지 외울 수 있어요. 1시간 끝나고 2시간 지나잖아요. 머리가 왔다 갔다 한다고. 내 머리를 내가 못 믿어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 머리 믿어요? 저도 공부할 때쯤 되면 저도 저를 못 믿겠던데 분명히 오전에 이게 풀었어. 근데 오후 되면 생각도 안 나. 푸는 건 문제가 아니라 생각 자체가 안 난다. 자, 이거 하나 외워볼게요. 선생님 배우는 방법이요. 청자 봐보자. 청자 봐보자. 청자는 되게 푸르다는 뜻이지. 그죠? 되게 파란 건 어디에 있을 것 같아? 하늘도 있겠지만 주로 바다가 아닐까? 그지? 바다는 금강가에는 어디가 오늘날에? 지메잖아요. 지메는 바다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해상 강국이었단 말이에요. 내질청의 대가에는 우리 알다시피 내륙이란 말이야. 내륙 지방에는 뭐 바다를 보기 어렵잖아요. 주로 들판과 산이 있잖아요. 파란 것은 바다니까 금강가의 시조를 지칭하겠네. 이렇게 하나만 딱 잡고 지나가면 돼요. 되게 복잡하게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밑에 금강가의 대가의 내용을 선택을 하나 고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자, 그 밑에 그림도 한번 같이 보죠. 지도 한번 같이 봐주세요. 6개 가야가 있죠. 그죠? 6개 가야 중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주로 보다 대가야와 금강가야다. 두 가지만 보면 된다. 일단 하나 보겠습니다. 금강가야 한번 잡아봐요. 지도 한번 보세요. 위치 봐. 김해잖아. 바다와 연결되어 있잖아. 파랗지? 내질 청해야. 그 다음에 우리 대가야가 봐봐. 대가야. 고령이야. 경상북도 고령 지방이야. 경상북도 고령. 여기 뭐야? 내륙이야. 내륙. 금강가야가 약화되고 대가야 중심으로 재편되죠. 어느 사건을 계기로? 어느 사건을 계기로? 봐봐. 내질청해가 만들었던 금강가야가 약화되고 어느 순간에 대가야 중심으로 세력이 재편됐다고. 어떤 계기냐 물어보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시기 누구의 남아? 5세기 초 전성기 고구려왕은 누구야? 강개토 대왕의 남아잖아. 신라를 돕게 내려왔잖아. 언제? 서기 400년에. 그래서 5세기 딱 정확하게 시작되는 즈음에 강개토에게 내려서 이렇게 금강가야까지 김해까지 와서 밟았잖아. 그리고 대가야 중심으로 고령의 대가 중심 세력이 재편됐다. 이거 뭐 공무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역사를 공부하는 수험생 자체가 처음 할 때는 이건 가장 기초적인 거야. 뭐 이런 거 시험 봤는데 맞췄어 내가. 즐거워할 필요 없어요. 다 맞히는 문제야. 오케이? 아셨죠? 다시 갑니다. 성산가야, 성주, 경상북도 성주. 그 다음에 아라가야, 하만, 아라가야, 하만제 경상남도. 그 다음에 진주, 고령가야. 그 다음에 경상남도 고성쪽 바다를 끼고 있어요. 소가야. 이렇게 해서 총 6가야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지도 한번 봐보시죠. 대가야 고분, 고령의 지산동 고분. 별표를 한 3개 하셔야 돼요. 이 그림을 내 머리에 집어넣으셔야 되겠어. 자, 보시면 밝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뒤에 약간 희미하게 보이는 건너편에 산이 보이지. 그렇다면 이 산과 이 산의 높이는 어떨 것 같아? 비슷할 것 같아? 차이가 있을 것 같아?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산 등성이가 보이고 이쪽에 산이 이렇게 보이고 있잖아. 근데 지금 앞에 여기 무덤이 이렇게 보이잖아. 이렇게. 그지? 무덤이 지금 어디에 있어? 산 정상에 있잖아. 지금 현재. 그지? 자, 봐봐. 여러분이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산 정상에다 무덤 만들겠어? 그런 사람 없어. 대부분 우리가 주택을 이렇게 짓잖아. 구릉지에다. 우리 청동기 이후부터는 이렇게 구릉지에다 집을 짓기 시작하잖아.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 시골 길 국도 달리다 보면 뭐가 있어? 언덕 위에 이런 식으로 집이 막 있잖아. 빨간 기와집, 파란 기와집, 뭐 슬레이트 쭉 되게 멋있잖아. 지나갈 때 멋있잖아. 네. 자,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 그 주변 야산에다 묻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에다 묻는 경우는 되게 희한한 케이스잖아. 장례를 치르는 것도 어렵고 나중에 우리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도 되게 어려워. 한 번 갈 때마다 일이야 이게. 등산하는 장비 가지고 올라가야 돼. 짚고 올라가야 돼. 되게 힘들잖아.
다르게 역으로 한번 생각해봐. 그럼 이 정상 지역에다가 무덤을 만든다는 얘기는 이 지역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생활 근거지가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거 나오면 무조건 대가야. 대가야. 누가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가? 신라 진흥왕이 계속 괴롭히는가? 얘네들 삶의 모습이 위로 올라가는 거야. 뭘 가져가기 위해서? 왕실과 국가의 안정이 먼저잖아. 그래서 고령의 지산동 고부이 나오면 무조건 이건 대가야를 지칭해. 오케이? 무덤 하나만 가지고 이거 고령 경상북 고령 지역이 대가야 지역인데 금방 눈치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공부하는 요령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그림이 있네, 무덤이 있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야. 연관돼 보시라는 얘기야. 자, 다시 갑니다. 발전과 변동가죠. 근간가에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김수로에 의해서 건국되었다. AD 44년. 뭐 예수님하고 거의 생년월일이 비슷할 것 같아. 비슷할 것 같아. AD 44년에 김수로왕이 건국했다. 본가야라고도 한다. 또는 금강가야라고도 한다. 이건 제게 많이 나온 지문이야. 지금까지 기출 지문이야. 6세기 초 법왕 복수됐다. 가장 많이 나오는 기출이야. 빈출이야. 다시 한번 법왕초에 다시 보면 6세기 초에 복속됐다. 대가야의 동그라미 3번 가봐봐. 대가야는 뭐야? 그렇지. 왕이 자체 달리지 법웅 지능 자체가 달라. 이거 두 개가 좀 말장난 칠 거야. 많이.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다시 근간가야로 올라갑니다. 풍부한 철을 이용하여 근간가야는 풍부한 철을 이용하여 낭랑과 애를 잇는 중개무역이 이루어졌다. 낭랑과 애 미술 이것도 빈출이에요.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때 주로 수출하는 게 철을 수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야산에 가면 이런 철들이 발견이 돼요. 요걸 갖다가 다시 용광로처럼 만들어서 거기 철을 녹이거든.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는 덩이새라고 불러요. 또 한자로는 철정이라 불러요. 이걸 수출하는 거예요. 일종의 반제품이에요. 우리 금괴 가끔 보셔야지. TV 보시면 내가 직접 집에서 금괴를 두진 않지만 그죠? 가끔 TV 보시면 금괴가 나올 집이지. 그와 같은 사이즈를 만들어. 그럼 금괴라는 얘기 뭐야? 완제품이 아니라 뭐지? 반제품이잖아. 금 가락지를 만들 수도 있고 금 기고리를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금이라고 하는 거. 철도 마찬가지겠지. 내가 농기구를 만들 수도 있고 무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걸 수출했다는 뜻이야. 아셨지? 원강석을 그대로 수출한 게 아니야. 되게 불편해지지. 그래서 이걸 반제품을 만들어 수출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철정을 수출했다는 말이 맞겠습니다. 대표적이죠. 김해 대성동 부분. 1번,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기출문제예요. 다 한 번씩 나왔던 부분. 대가라고 볼게요. 1번이 되게 아까 방금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동그라미 1번. 강개토장이 고구려의 침입으로 백제 가야가 커다란 타격을 받아 가야 연맹의 중심은 김해에서 내륙인 고령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게 서기 400년 사건이죠. 5세기 딱 시작하는 사건이에요. 이건 초등학생도 알고 중학생도 알고 고등학생도 알아.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이기 때문에 강개토장이 남아야 되는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갑니다. 2번은 앞에다 7급이라고 적어놓으세요. 7급용이에요. 이번 새로 책이 편제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479년에 근원년 국왕 하진은 사신을 보내 남제의 공물을 바쳤습니다. 남제에서는 중국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에게 보국장군 봉군왕을 준 건데 보국장군 봉군왕이 시수하게 됐습니다. 앞에 살짝 적으라고 했죠. 뭐라고요? 7급용. 7급용인데 9급에도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거기에 참가된 거니까 그냥 넘겨가시면 안 돼요. 이래놓고 선생님이 나중에 모의고사에 대해서 틀리면 안 됩니다. 그거 여러분 잘못이에요. 연습시키게 낼 수도 있는 거니까. 3번 아까 설명드렸죠. 진흥왕 때 복속되었다. 4번도 좀 어려운 시험에 나오는 기출이에요. 법원직, 기상직에 나오는 기출이야. 앞에 적어. 난이도를 이렇게 여러분과 저의 표시 이렇게 살짝 올려. 이게 나오면 난이도가 좀 올라가겠다. 나라가 망할 쯤, 대가야가 망할 쯤 우룩이 가야금을 가지고 신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 악기 명칭을 가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야에 잘라봐. 가야에서 금이 되는 거야. 가야금이 되는 거야. 이랬더니 누군가가 다른 학원에서 쓰는 기타는 누가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을까요? 제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비슷하잖아. 이렇게 치는 건 비슷하니까 기타는 어디서 만들었을까 모르지. 어떻게 알아? 그 다음 높은 농업 생산량과 철의 재련 기술 대표 고분갑니다. 6번의 별표갑니다. 자주 나오죠 요즘에. 왜냐하면 한등급에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지문들이에요. 한등급에서는 그림과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되게 많이 출제를 하거든요. 자, 지산동 고분군 산 위에 산맥 동그란 쳐. 바닷가가 아니라 산이잖아요. 네. 아까 무덤물 위치가 보시면 산 꼭대기 정상에 있잖아요. 그 지산동, 산 꼭대기 있는 것 대가야겠네. 고화동 벽화 보면 유일하게 벽화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대가야 그림 중에.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체크하시고. 멸망보죠.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을 하자고 연맹국가에서 멸망하였다. 이것도 예전 되게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이 앞편에 잠깐 언급됐죠.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한 나라는 유일하게 고구려, 이제 신라라고 그랬습니다. 발전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가보죠. 꼭 필요한 부분만 할게요. 이미 했던 부분이 반복되기도 하기 때문에요. 자, 볼게요. 자, 금강가의 대가의 지산동 부분에 밑줄만 그어봐. 밑줄만 그어.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선생님도 출제 안 할 거니까. 그럼 대의관계의 기역본에 봐봐. 이인혜왕과 법흥왕이 결혼동맹, 즉 혼인동맹을 맺었다. 밑줄만 그어봐. 신라하고 혼인동맹. 대가야의 이인혜왕과 법흥왕이 혼인동맹을 맺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야가 신라에 대항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백제와 연결을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진흥왕이 대가야를 멸망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니은번. 대가야는 신라 결혼동맹을 배반하고 554년 백제와 함께 관산성 전투에 참여해 멸망 원이 되다. 방금 했던 얘기입니다. 백제 성왕과 대가야가 힘을 보태서 신라와 맞섰던 상황. 백제 성왕이 죽고 그 이후에 대가야가 멸망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교, 경제, 문화 그냥 쭉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멸망됐고 금강가야, 대가야 멸망. 그다음에 제일 밑에 사료만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금강가야 멸망입니다. 법흥왕 19년 532년 6세기 초죠. 금강국의 왕, 이제 마지막 왕이죠. 사람 김구혜가 맏아들 노종, 둘째 아들 무덕, 막내 아들 무력만 체크하면 돼요. 떠났죠? 김유신 장군의 할아버지세요. 네. 결국은 김유신 장군도 가야의 왕족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더불어 자기 나라의 보물을 가지고 항복하였다. 임금이 예를 갖추어 대접하고 상등의 지위를 줬으며 금강국을 시급으로 삼게 하였다. 아들 무력은 벼슬이 각간에 이르렀다. 무력은 뭐 이제 금강가에서 왔지만 신라의 삼국 통일에 획직한 공을 세우는 기초 공사를 했던 인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의 손자쯤 김유신 때에서는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되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 가야토기 한번 위에 그림 봐주세요. 네. 가야토기. 이게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삼국시대에 우리 문화가 일본으로 건너가죠. 그 건너간 지역들이 이제 삼국시대는 주로 아스카 지역으로 많이 건너갔다. 그래서 뭐라 불러? 아스카 문화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가야토기는 스에키 지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스에키 문화라고 불러요. 스에키만 밑줄 그어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가야토기 이건 주로 하는 용도가 뭐냐면 제기예요. 저건 제기라고 써요. 제사용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질 상들은 그릇이 따로 있는데 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대로 건너서 모양이 그대로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걸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되게 철을 잘 다루는 기술자들이 많았겠다는 생각이 들죠. 보시면 말 얼굴 가리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청동소지 있죠. 네.
청동 서술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인들이 북방민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북방민족이었습니다. 솥이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솥이 집에 있나요? 집 밖에 있나요? 여러분 전기 밥통 밥솥이 그렇죠. 거의 싱크대 옆에 거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게 밥솥이겠죠, 그죠? 근데 이 밥솥이에요. 이게 지금 현직에서 청동솥이라고 하는 우리가 밥솥이에요. 예. 한자로 우리 전문용어로 동복이라고 불러요. 동복. 한자에서는 전문용어로는. 근데 우리 풀었으면은 청동솥이거든요. 우리말로 풀었으면은 이걸 주로 어디에 했냐면 말 뒤에다가 싣고 다녔어요. 사람이 선생님이 말을 탔어. 이렇게 탔지? 타고 나면 등 뒤에 꼬리까지 있을 거 아니야, 말이. 말 꼬리 윗부분에다 이걸 올려서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죠. 그리고 구기서 매달고 다녔어요. 묶어가지고 다녔다고요. 자, 봐봐. 김한민족이 말을 타고 이동하겠지, 이렇게. 자, 점심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지, 지도. 지도 사람이 뭐 할 거냐? 어떻게? 먹거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숫단지 내려야 되겠지. 솥을 내려서 일종의 장작불을 펴서, 그죠? 여기다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동복이 발견된다는 얘기는 이네들 자체가 북방민족들이에요. 그냥 북방민족들이 주로 사용한 게 동복이었거든요. 청동솥이었거든요. 그럼 가야의 뿌리 자체가 북방민족의 일비였겠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파형동기, 바람개비 모양 동기가 보이더라. 이건 일본식 방법이야. 일본에서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야? 일본과 우리가 가야가 교류가 빈번했음을 엿보는 대표적인 문화재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오른쪽 대가야 멸망, 그다음에 금강가의 건국설화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라는 얘기 뭐야? 사료로 출제됐을 때요.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제가 읽으나 여러분이 꼭 같은 거 생략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기지 마시고 중간 거 하나 보세요. 조금 어렵게 나온 다음에 이런 게 나오겠죠. 가야 고분 및 유물 비교 부분 하나 보겠습니다. 볼까요? 아라가야 체크합니다. 아라가야에다가 별표 하나만 할게요. 7급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하만의 마리산, 하만의 동그라미, 경상남도 하만입니다. 하만 마리산 고분에 아라가의 대표적인 유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 모양의 동물 모양의 토기들이 등장하고 있더라. 요거 하나만 할게요. 하만 마리산은 대가야, 금강가야가 아라가야입니다. 하만 지역입니다. 하나만 체크할게요. 넘깁시다. 자, 가야는 이렇게 짧게 치고 넘어갈게요. 99쪽에 삼국의 사회와 경제, 대개 출제 빈도수가 낮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만 치고 넘어갈게요. 보겠습니다. 저세 부분 하나 보겠습니다. 저세 부분. 저세의 종류. 인두세, 사람 인두세, 사람 머리에다 넣는 거니까 개개인이 부과한다. 이걸 인두세라 부르고. 특산물을 또 부과하죠. 집집마다. 네. 그 다음에 부역, 노동력을 징발합니다. 이렇게. 고구려 수치제도 합니다. 고구려 수치제도. 인두세 하면 즐겁습니다. 인두세. 백제 보겠습니다. 백제 풍흉에 따라서 부과했다. 그 다음에 신라 때 안 하셔도 되겠다. 가야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패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고구려 사회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했던 부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요. 소수리망의 율령 하나만 밑줄만 찍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신라 사회의 모습 보겠습니다. 신분제 사회인 거 다 아시죠? 첫째 줄에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그 다음에 추가로 삼두품, 이두품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일두품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있었지만 이들은 네. 없는 것 같이 없어졌죠. 네. 이 사람들은 네. 일반 민으로 편제됐다 그래서 놓으면 돼요. 일반 민으로 편제됐다. 두 번째 것 보시겠습니다. 혈통에 따라서 관직 승진의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다. 네.
자주 나오는 질문, 기본적인 것. 두 번째,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 혼인하는, 결혼하는 것, 가옥의 크기, 집의 크기, 의복의 색깔과 옷감의 종류, 장신구와 그릇의 재질, 우마차, 우리 마차, 장식 등 신분별로 차등을 두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다 해서 좋은 집을 크게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신분에 맞게끔 지어야 된다. 요즘 말하면 내가 타고 다니는 차도 마찬가지야. 내가 돈이 없더라도 내 전자제품 비싼 차를 탈 수 있지. 객기를 부릴 수 있잖아, 이렇게. 그죠? 미친 짓이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경우가 요즘 많았죠. 그냥 월세 겨우겨우 살아가는 비싼 차 2억짜리 3억짜리 끌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만 있고 내일 없는 삶을 사는 분 가끔 있긴 합니다. 가끔 뭐 뉴스 보면 제 주변에 있지 않습니다만, 근데 신라에서는 신분과 관련된 모든 부분이 제한됐다는 거예요. 내가 타고 다니는 마차도 그렇고 집의 크기도 그렇고 장신구도 모든 게 제한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분제 사임을 보여주고 있다. 중의제는 별표. 두품 이하 계층에 제한된 관등 범위 안에서 특진 기회가 부여되기도 했다. 중의제. 이런 게 있죠. 뒤에 이제 하랑제도, 아니 골품제 갈 때 또 다시 하겠습니다만, 같은 등급 내에서도 격이 다른데 이런 게 있죠. 6두품에서 5두품 못 올라가고, 5두의 말을 잘못했습니다. 6두품에서 진골 못 올라가고 진골이 천골을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5두품은 6두품 올라가고 4두품은 5두품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같은 두품 내에서만 승진되게끔 만드는 이걸 중의제라고 불러요. 오케이?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설명합니다.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 자, 요것은 승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근데 요게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품 내에서만, 그죠? 품 내에서만 승진할게 만든다. 이걸 중의제라고 한다고. 즉, 써놓으시면 돼, 앞에다. 골품제의 모순을 해결할 방법이었다. 골품제의 모순을 또는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중의제였다. 골품제의 불만,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중의제였다. 바로 밑에 하랑도 갑니다. 유래. 진흥왕때 촌락별로 구성된 청소년 집단을 하랑도로 개편하였다. 하랑도의 원래 출발점은 여성 중심이었죠. 원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꽃자가 들어가죠. 여성 중심이니까 여성을 꽃으로 비유해서. 그런데 진흥왕 시기는 전쟁이, 삼국이 전쟁이 시작되죠. 그래서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싸움에 더 특화되지 않았겠어요? 싸움을 한다 치면 여성보다는 아무래도 근력적인 힘을 모든 부분을 남성 중심으로 하랑도 이렇게 바뀌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진흥왕 때 하랑도가 정식 공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성격, 혈연이나 시족 이해를 초월한 자치단체적 성격을 지녔다. 이 정도. 다음 페이지. 밑에 모를까 또 해야 되겠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것들인데 선생님들, 여러분도 똑같은 시기에 배웠을 거예요. 제일 밑에 거 봐. 운영. 구성원 봐봐. 하랑과 낭도가 있잖아. 하랑은 주로 귀족들이야. 낭도는 진골 귀족뿐만 아니라 하급 귀족과 일반 평민의 자제 모두 포함되기도 합니다. 평민이 들어가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하랑과 낭도로 구분된다. 하랑 플러스 낭도로 합쳐서 우리가 하랑도라고 하죠. 낭도에 일반 평민들도 들어가더라. 오른쪽 백제사에 가보겠습니다. 계층 구성, 왕족, 부여족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원조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했으니까. 그 다음에 귀족, 대성팔족에 밑줄 그어요. 대성팔족. 이거 나오게 되면 좀 어려운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체계는 모든 체계는 다 공무원 교재, 모든 교재에 다 들어가 있는데 기출은 거의 없어요. 주로 이제 이곳은 이제 우리 한 몇 년 전에 그 한국사를 전공하신 대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임용고시를 볼 때 전공 과목에 대해서 전공 과목 시험으로 나왔어요. 다음 백제의 대성 8쪽에 대해서 논하시오. 주관식입니다. 비포 한 장, 두 장 마음대로 쓰세요. 갖다 쓰는 거. 지금 대학교에서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보는 방식이라 보시면 돼요. 무엇에 대해서 논하시오,
무엇과 비교 설명하시고 뭐 이런 식의 시험이 한번 나온 적은 있는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는 아직까지는 그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율령 됐고요. 이미 했던 것들이니까 중복을. 자, 놀이문화 볼게요. 바둑의 매출 볼게요. 이번 기출이죠. 2022년. 네. 2022년 기출이죠. 한자로는 박혁이에요. 네, 같은 말로. 여기도 개중에 이제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 네, 박혁이라고 불렀죠. 네, 장수왕이 백제를 침략할 때 도림이라고 승려를 보내서 계류왕을 현혹시켜서 국력을 낭비하고 백성들이 부역을 동원시켜서 불만이 쌓이게끔 만들어서 장수왕이 남하를 하는데 이용했던 가장 대표적인 놀이문화 중에 하나가 박혁입니다. 이번 2022년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틀린 사람 거의 없어요. 수업 시간에 매년 했던 것들이니까. 또 선생님 모의고사도 들어가 있더라고. 똑같더라고. 문제가. 답도 똑같아요. 출제 이유지나 제가 생각하는 똑같은 문제도 똑같고 선택도 똑같은 답이 나왔어요. 다시 봅니다. 투호 볼까요? 투호는 아시죠? 우리 관광지 가면 가끔씩 저쪽 동고나 하갈에다 집어넣어서 우리 게임하는 거 있지. 가끔 우리 커피 내기 하자, 점심 내기 하자, 우리 친구끼리 가지고 하는 것들 있어요. 이렇게 던지는 거. 자, 주사위 놀이, 말 타고 할 수 있는 시합이 있었다. 가야 됐고요. 가야의 순장 풍습만 하면 보죠. 가야에도 순장 풍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네. 부족장이나 왕이 죽었을 때, 귀족들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모셨던 사람 전부 다 같이 죽여서 묻는 방법, 순장 풍습이 있죠. 최근에 이제 무덤이 고분들이 발견되면서 진짜 어린아이들, 막 10세 전후의 어린아이들, 16세 꽃다운 아가씨들이 죽어서 묻혀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발견돼요. 요즘에 이제 과학이 발달돼서 방사선 동형 측정, 그다음에 그 뼈 성분을 보고도 우리 다 이제 나이대를 다 측정할 수 있거든요. 과학이 발달돼서 그런 거 보면 되게 안타깝죠. 네. 모셨던 사람을 죽이는 것들, 아우 대단한. 비문 가보겠습니다. 비문이 의외로 여러분들 힘들게 하니까 자 보겠습니다. 판결비, 그다음에 척경비, 순수비, 공역비, 기타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볼게요. 판결비, 우리 재판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포항중성리비, 현존 최고에 나올 때가 됐어. 고자가 올드하다는 뜻이 가장 오래된 비석,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비석이 발견된 게 포항중성리. 그 밑에 영일냉수리 봐. 영일냉수리가 그 전까지는 최고였어. 근데 포항중성리가 발견되면서 바뀌었지. 그래서 포항중성리비는 최고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야. 일고자야. 가장 올드하다는 뜻이에요. 재물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문이 보이더라. 영일냉수리비. 신라를 사라라고 기록하겠다. 신라로 바뀌기 전에 썼던 거야. 비석이. 그러니까 신라 말 중에 하나가 신라어죠. 사라로 한 게. 신라의 신라 말이죠. 훗날 우리가 이제 신라라고 이렇게 명칭이 바뀌잖아요. 하나 정책의 지정왕 시기부터. 그러니까 사라라는 명칭이라는 것은 신라라고 쓰기 전에 명칭이 신라가 사라라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고 중요한 자료가 됐던 것들이죠. 척경비 갑니다. 여기까지는 내 땅, 여기서부터 우리 땅이 아니다는 걸 비석에서 기록했다는 거죠. 울진 봉평비. 시험이 너무 잘 나와. 별표 한 3개 갈게요. 법흥왕. 우리가 얘기 자주 제가 물어보죠. 신라의 법을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군가요? 법 좋아하시는 분 법흥왕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셔도 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신라의 법을 좋아하시는 왕이 누굴까요? 법흥왕. 그럼 율령 반포한 사람이 뭐야? 결국은 법흥왕이야. 그지? 법 좋아하시는 분 법흥왕. 물론 이제 의미 자체는 뭐죠? 불교식 악명이에요. 오케이? 역사 공부에 편의상 만든 이해 해주시면 돼요. 율령 반포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라에 육부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육부가 존재했다. 봐봐. 고구려 백제는 5부족 연맹체지. 신라는 뭐야? 6부족 연맹체지. 자, 6부족이 그대로 6% 됐다는 얘기야. 뭐야? 힘 있는 부족들이 연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거잖아. 우리 6사람 힘을 모아서 나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든 게 6부족 연맹체라는 뜻이 되는 거고. 언제까지 이걸로 갈 수는 없잖아. 나라가 시스템화돼야 할 거냐. 즉 행정 체계를 갖춰야 할 거냐. 이건 무슨 얘기야?
그 육부의 존재를 그대로 행정의 개념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진일보하는 거지. 그렇잖아. 좀 더 발전해야지. 그래서 육부의 존재를 알 수 있더라, 이 비석을 통해서. 즉 연명의 개념에서 행정의 개념으로 발전하는 모습, 진보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더라. 그 다음에 노인법. 이건 이미 여러 번 설명했을 것 같아요. 이 앞전 시간에도. 그죠? 복습 차원에서 한번 또 해드리겠습니다. 울진 이 정도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원래는 고구려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갑자기 신라의 땅으로 편입이 됐다는 거예요. 뭐 여기 살고 있는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 사람 주로 하는 게 뭐야? 농사 짓는 일이겠지. 근데 한 해 수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금을 거뒀겠지. 세금을 거뒀는데 너무 과하게 거둔 거야. 누가? 신라인들이. 어떻게 거둬서? 노비들이 농사 짓는 방식처럼 세금을 과하게 거둔 거야. 그래서 이 법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불평불만이 많아서 되게 관공서를 불태웠어. 그리고 도망갔겠지. 잡히면 안 되지. 죽으니까. 산에 올라와서 야산에다 불을 지른 거야. 우리 생각해봐. 야산에 불 지르면 어떻게 돼요? 큰일이잖아요. 관공서는 불타겠지만 야산에 불 지르면 어떻게 돼요? 엄청 커지잖아요. 우리 산이 많은 나라인데 우리 겨울에 우리가 뭐 강원도 지역, 경상북도 지역 산불로 피해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죠? 전 국민 비상에 걸린 상황인데. 그래서 이걸 수수박에서 왕이 직접 가가지고 재판했던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노인법이에요. 늙을 자가 아니라 노비처럼 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불만을 가지고 반란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 진압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처벌하는 규정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더라. 되게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나와 있죠. 복송민을 노비처럼 대우해 불만이 있었고 방아 불을 질렀다. 그래서 법원이 직접 가서 기록됐다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 그 농부가 발견했어요. 밭을 가리하다가 발견했는데 이렇게 밭을 파다 보니까 돌멩이가 딱 걸렸어요. 꽃갱이질이든 포크레이든 아니면 뭐 요즘 농기구를 이렇게 거들 수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농기구 없던 시기니까 이제 주로 쟁기라든가 이런 도구를 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봤더니 커다란 돌이 나왔어요. 엉기를 더 파겠는데 아무도 밑부분에 글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천만다행인 것은 글자가 밖으로 노출돼도 많이 훼손됐을 거예요. 근데 거꾸로 있었던 거예요. 그 습도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되게 정확하게 판명할 수 있었던 되게 중요한 보물이 된 거죠. 단양적성기 진흥왕입니다. 이사부 밑줄가 되겠죠. 이사부. 여기 이사부뿐만 아니라 뭐 거칠부도 있고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단양 지역을 충청북도 오늘날 단양군이겠죠. 그 땅이 원래는 고구려 땅이었단 말이야. 장수왕의 남하 이후부터 진의 땅이었다고. 근데 얘네들이 가가지고 단양을 빼앗았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 비석을 세웠다는 거야. 근데 이건 척경비지. 왜 척경비겠어? 왕이 직접 가지 않고 장군들을 보냈다는 거야. 장군이 가서 직접 빼앗은 땅은 척경비라고 경계석을 세웠다. 이사부 장군, 적성 출신, 단양군 적성명 출신의 야이차와 가족 주변의 인물을 포상한 기록이 있다. 그 야이차는 고구려인이야. 고구려인인데 신라를 위해서 스파이 역할을 해준, 간첩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 간첩 역할을 하다가 어떻게 발각이 돼서 체포돼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 땅을 넓혀놓고 봤더니 야이차의 공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야이차를 갖다 기록에 남겨놓은 거야.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스파이 역할, 헌신해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지 않겠다는 거야. 잊지 않고 그 가족들과 이름을 다 기록해 둔 거지. 결과적으로 뭐 되게 요즘 말로 좀 쉽게 얘기하면 공적을 인정해주기 좀 쉬운 말하면 의리를 잊지 않았다는 거지. 그죠? 예. 나와 같은 생각을 했던 그 다른 나라 국경 넘어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 이름을 다 기록했다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전사법 나올 때가 됐는데 별표 하나 할까요? 그리고 위에다 난이도 올려놓을까요? 고구려식 공동경작제도다. 공동생산, 공동분배하는 요즘 치면 공산주의 체제 생산 방법이죠. 신라의 민정문서에 마전이라는 게 있죠. 옆에 적어요. 신라 민정문서에 마전과 유사하다. 신라의 민정문서에 마전과 유사하다. 공동생산, 공동분배하는 제도들이 보이더라.
자, 이제 순수비 가죠. 순수비. 왕이 직접 군사를 끌고 와서 영토를 빼앗고 비석을 세워서 우리 땅을 공포한 게 있습니다. 북한산비. 다 진흥왕이에요. 이제 한강 하류를 진출했다. 네, 한강 하류까지 진출했다. 오늘날에서 서울 경기를 잡아갔죠. 그 유명한 북한산비. 그 북한산 정상 꼭대기에 커다란 비석이 세워졌다. 대부분이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북한산가 비석이 세워지는데 관심이 없어. 글씨 있네. 누가 무덤 만들었나? 글씨 해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왜? 우리가 쓰지 않는 글자를 막 쓰고 있는 거야. 우리가 얘기 생각하면 돼. 우리 한글을 한번 쉽게 생각해봐. 우리 이렇게 쓰는 게 전부 다 한글이잖아, 그지? 근데 이걸 우리가 국어 시간에 고문을 배워서 이런 글자를 어떤 의미인지 해석이 가능하잖아. 국어 시간에 고문을 배웠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우리가 고문을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온다든가 이렇게 나온다든가 이렇게 쓰면 우리가 무슨 글자인지 모를 거 아니야. 21세기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우지 않았다는. 근데 김정희만이 이걸 할 수 있었다는 거지. 옛날 진흥왕식 6세기 글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지. 왜? 그 사람이 청나라에 가서 고증학을 배워온 사람이야. 즉 중국의 고증학을 배워서 한자 해독 능력이 된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자, 쓰지 않는 한자 다 가능하다는 얘기. 그래서 처음으로 김정희가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를 갖다가 판독해 준 거야. 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지금 북한산에 나오면 될까 안 될까? 내가 뭘 내가 훔쳐오지. 그걸 팔아먹지. 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박물관에 갖다 놔야지. 용산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가면 2층에 잘 보존되어 있고요. 크기가 생각보다 커요. 네. 생각보다 큰데 쟤도 키가 더 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가시게 되면 2층에 진흥왕 순수비 한번 봐야 되겠다.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죠? 대답은 하는데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거의 오는 사람 없어요. 네. 좀 와봐.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전화번호 알려줬잖아. 선생님 용산 박물관에 왔습니다. 그럼 내가 갈게. 밥 사줄게. 박물관에 밥은 되게 비싸고 맛은 없어요. 네. 그래서 사줄게. 선생님 돈 들어가니까. 네. 이렇게 하고도 진짜 전화할까? 하세요. 선생님이 시간 되면 나가서 여러분과 함께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가볼게요. 창녕비. 대가의 복속입니다. 자, 봐봐요. 근데 대가의 복속이 562년이고 순수비는 561년이지. 연도대로 안 맞지? 이유가 있어요. 진흥왕이 실경에서 대가야를 정복했다 생각하고 거기다 비석을 세웠어요. 561년에 창녕비를. 근데 대가야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일어나게 된 거야, 얘들이. 요즘처럼 의병운동가 일어난 거야. 일제시대라면 의병운동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다시 가서 확 밟아버린 거야. 그래서 560년이 완전한 복속이 이루어진 거야. 더 피해가 컸겠죠. 네. 항초령비. 고구리 함경도까지 올라간 거야. 고구리 땅 함경극도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김정희가 고중화됐어. 진흥 순수비를. 마운영비, 꽃같은 함경도 지역이죠. 최남선이 조사했다. 공역비 갑니다. 노동력을 동원한 기록입니다. 영천 청제비. 제자가 제방 제자예요. 저수지란 뜻이야. 농사짓기 필요한 물을 가둬놓을 수 있는 저수지가 필요했겠지. 남산 신성비. 신성비. 이건 부역 동원 기록이에요. 남산에 성을 쌓았던 부역 기록이 있어요. 성을 쌓고 3년 안에 무너지면 관계자들을 처벌하겠노라 이런 기록들이 막 남아 있어요. 임신서기석 별표 갑니다. 임신서기석 별표. 자, 한 페이지 넘기세요. 임신서기석 진흥왕이고요. 진평, 진흥 두 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임신년이라고 하는 게 그거에 따라서 진흥왕이 될 수도 있고 진평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기를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내용을 물어봅니다. 유교 경전을 공부하자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유교 경전에 대한 부분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임신서기석은요. 다음 페이지 나와 있어요. 명할산성 작성비. 이건 7금령이라고 적어놓으실래요? 여러분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척경비 순수비 했던 것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오케이? 잠시 쉬어 가겠습니다. 항쟁사를.